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 사회자를 맡은 신규진입니다. 토론의 진행 시간은 총 49분으로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면 제가 중간에 중단할 것입니다. 각조 여러분들은 규정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긴급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의 대상으로 지급해야 하는가입니다. 찬성 측은 전 국민의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의 입장에서, 반대 측은 전 국민의 대상으로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의 입장에서 토론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입론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 시간은 각측 1분입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에 대해 찬성 입장을 가진 1조입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따른 국민의 생계 안전과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저희가 이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활동이 위축되었고, 이러한 위기 대처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도입하게 되면서 그 지급 대상에 대해 논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장을 통해 긴급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선별 인원을 정확히 분류하는 것은 어렵다. 둘째, 모든 국민은 국가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셋째, 재난지원금은 복지 정책의 부분도 있지만 국민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 정책의 성격도 갖고 있다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반대 측의 입론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작해 주세요.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6조입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코로나로 인해 더 많이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선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6조는 발표를 통해 저희 조의 대표적인 주장과 3개의 소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무후무한 상황에 처음 닥쳐 삶을 영위하기가 곤란해진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국가의 올바른 대처라고 말씀드리며 6조 입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각 팀의 PPT 발표를 듣겠습니다. 규정된 시간은 각측 10분입니다. 찬성 측부터 발표 시작해 주세요. 1조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지급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1조입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따른 국민의 생계 안전과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저희가 이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코로나19가 2019년 말에 중국의 한 지역에서 처음 발생이 확인된 뒤 삽시간에 전 지구로 퍼졌습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정체불명의 감염병이 경제활동 위축을 동반하였고,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부가 2020년 5월에 시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도입하였다입니다.
저희의 최종 주장은 긴급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입니다. 지금부터 최종 주장에 대한 소주장과 그 근거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주장 1. 선별 인원을 정확히 분류하는 것은 어렵다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근거 1. 효율성이 떨어진다. 근거 2. 신속성이 떨어진다. 근거 3. 정확성이 떨어진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주장은 모든 국민은 국가재난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근거 1. 헌법에 어긋난다. 근거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어긋난다. 근거 3. 복지사각지대 계층을 선별하기 힘들다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주장은 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의 부분도 있지만 국민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의 성격도 갖고 있다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근거 1. 보편적 정책이 더 저소득층에 도움이 된다. 근거 2. 재난지원금은 경제 활성화를 일으킨다가 있습니다. 이제 각 소주장의 근거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는지 근거 자료를 통해 신뢰성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주장 1. 선별 인원을 정확히 분류하는 것은 어렵다의 첫 번째 근거는 효율성이 떨어진다입니다. 근거 자료를 보게 되면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은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보편 지급이 가장 효율적인 선별 방식이라고 했고, 근거 2를 보시면 아동수당과 같은 경우 상위 10%를 선별하기 위해서 770억에서 1150억에 달하는 엄청난 행정비용이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1, 2에 따르면 선별 지급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증명되므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태호 국회의원님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주자는 의견도 타당하다. 실제 소득이 낮은 쪽일수록 소득이 곧바로 소비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고 경제적 효과도 더 높다 라고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신속성이다 라고 하시며 신속성의 판단 기준은 어느 선에서 국민적 합의가 빠르냐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미 정치권에선 여야가 선거를 치르며 100% 지급을 사실상 합의했다. 빨리 집행해야 효과도 나온다. 라며 재정적으로 부담이 있다 해도 경제 효과를 생각하면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대상을 지원하려면 기준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며 피해 대상자에게 신청을 받고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했지만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치면 신속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거 자료 1, 2에 따르면 선별 지급이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증명되므로 신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정확성이 떨어진다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 자료는 정부가 검토 중인 기준은 재작년 소득 기준이므로 코로나로 인해 이번 연도에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정부가 지원 기준으로 검토 중인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작년도 소득이고 자영업자가 대부분 속해 있는 지역 가입자는 작년도 아닌 재작년 2018년 소득 기준으로 재작년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에 반해 보편 지급 후 선별 환수 방식은 올해 소득 기준으로 20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더 정밀하게 선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근거자료 1에 따르면 선별 지급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증명되므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소주장 2는 모든 국민은 국가재난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첫 번째 근거는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근거 자료로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을 보게 되면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통상적인 업무다. 보통 이런 구호는 선별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만 그리고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번 재난의 피해는 특정 지역이나 기업, 업종을 넘어 국민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입니다. 산업연구원이 28일 발표한 이번 위기는 다르다. 코로나 경제 위기의 특이성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 경제 위기는 위기의 원인, 경제 정책의 역할과 한계, 침체의 불균등성, 장기적 영향 등의 측면에서 과거의 경제 위기들과 큰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바람직한 정책 대응 방향 결정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코로나는 필연적으로 경제활동을 위축시킵니다. 따라서 헌법 제119조 2항에 따라 정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조정, 즉 전국민 대상의 소득 보정 정책이 동반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에 의해 선별 지급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드러나므로 근거 1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어긋난다입니다. 재난관리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와 제4조에 따르면 이 법은 재난은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에 의해 선별 지급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드러나므로 근거 2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근거 3은 복지 사각지대 계층을 선별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란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는 기초 생활수급자에 반해 그보다 조금 나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차상위 계층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선별 작업이 어려워지면서 150만 명의 예상된 이들은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근거 자료에 의해 복지 사각지대가 나타날 우려가 높으므로 근거 3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주장 3은 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의 부분도 있지만 국민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의 성격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보편적 정책이 저소득 등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콜모 팔미라는 역설에 따라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나라일수록 저소득층 재분배액이 적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거의 자료에 따라 보편적 정책이 저소득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증명되므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재난지원금은 경제 활성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근거 자료에 의해 재난지원금이 경제 활성화를 일으킨다는 것이 드러나므로 근거 2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은 신속하고 효율성이 있게 지급해야 되므로 선별 지급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 구성원인 국민은 모두가 보호받아야 할 위치에 있기에 차등 지급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편적 지급이 저소득층과 경제 활성화에 더 유용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1조에서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들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성 측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찬성 측에게 반대 측이 질문하는 교차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규정 시간은 각각 3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 최주원하고 발언해 주세요. 골프 팜의 역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찬성 측 김정진하고 발언해 주세요. 답변하겠습니다. 코르포 팔문의 역설은 재분배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선별지급을 시행한 나라와 보편지급을 시행한 나라의 저소득층을 비교해 봤을 때 선별지급을 했을 때보다 보편지급을 했을 때 저소득층이 받는 혜택이 더 많다는 것을 보고 저소득층이 집중하는 나라일수록 저소득층이 재분배액이 적어짐을 말하는 역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대 측 이하늘하고 발언해 주세요.
선별 인원을 분류하는 것이 어렵다는 근거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셨는데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했을 경우 국가 재정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여 오히려 지원금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찬성 측 김가은 하구 발언해 주세요. 소주장 1의 근거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연말정산 등의 해당 연도의 수입에 맞추어 세금으로 환수하는 추후 선별 환수 방식으로 시장경제 유지를 위하여 상황이 악화된 지금 빠르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어서 반대 측의 PPT 발표를 듣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10분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6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진 6조입니다. 저희는 서론과 본론 그리고 결론으로 나누어 저희의 주장을 설명하겠습니다. 서론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의와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의 배경,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론 부분에서는 저희의 최종 주장과 더불어 적절한 근거와 함께 소주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본론에서의 내용을 정리한 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인 저희의 주장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현금 지원 대책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된 배경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지 말지 논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무차별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돈을 여기저기서 꿔오게 된다면 그것들은 모두 빚이 됩니다. 빚은 누군가가 갚아야 하는 것이고 거품이 터진다면 국가가 파산될 수 있는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희의 의견과 같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이 되었었고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용,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이 가능했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현금을 지급했었습니다. 하지만 2차 때는 전국민 대상이 아닌 선별적 지급을 했고 소상공인이나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위기가구에게 지급을 했었습니다. 지급은 인터넷 신청으로 했고 신청 순서대로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6조의 주장과 소주장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의 최종 주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쳐줄 3개의 소주장과 근거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주장 첫 번째로는 전 국민 대상 지급은 효과성이 떨어진다이고 두 번째로는 국가 재정난의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지급 방안은 그 필요와 효율성보다는 단순히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이용될 뿐이다입니다. 소주장 1번부터 살펴보면 현재 모든 업종이 코로나 피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위기는 다르다 코로나발 경제위기 특이성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감염병 위험이 가장 큰 대면형 서비스 업종은 영세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입는다며 코로나19 위기가 계층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등은 괜찮지만 철강, 섬유산업 등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정 KPMG가 4개월 동안의 연구를 통해 코로나19로 산업별 영향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 안정적 모습을 보인 곳이 반도체였습니다. 이는 비대면 소비로 서버 수요가 확대되었고 바이오 시장의 재편을 불러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국제적으로 성공적 방역 성과를 보인 것이 주목되었고 방역 위생물품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철강 분야는 수요 부진으로 가격 하락, 수출 감소가 이어졌고 섬유 분야는 코로나19 타격이 컸습니다. 대면 소비 위축으로 내수도 감소했고 해외 수요 위축으로 소재 수출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업종이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층에게는 경제 안정이라는 긴급 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실됩니다. 고용이 안정된 직장을 다니며 상대적으로 넉넉한 급여를 받는 고소득자를 떠올려 봅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영향을 소규모 자영업자보다 덜 받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고 소비의 일부를 재난지원금으로 지불하게 되는데 이 소비는 지원금이 없었더라도 이루어졌을 소비입니다. 지갑 대신 재난지원금으로 돈을 꺼내는 자리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즉,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경기연구원의 카드사 매출 분석에서도 소득 상위 20%, 즉 5분위의 지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7월 2에서 2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재난지원금 사용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월 가구 소득이 2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재난지원금 사용률은 95.1%이고 100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미만은 94.4%, 100만 원 미만은 94% 등 300만 원 미만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목적 중 경제 안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득층은 긴급 재난지원금을 거의 쓰지 않아 소비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고소득층에게는 경제적 안정이라는 긴급 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실됩니다. 이런 근거들을 통해 전국민 대상 지급은 효과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게 된다면 국가 재정난의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소득 하위 70%의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했던 기획재정부의 원안이 전 국민 대상으로의 지급으로 확대되면서 추가 경정 예산이 7조 6천억 원에서 12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정부는 4조 6천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 국채 발행의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추경으로 인한 국가 채무가 840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11조 2천억 원이 늘어나고 국가 채무 비율도 38%에서 43.7%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이도영 홍익정경연구소장은 이런 식의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기엔 무리이며 눈에 보이는 단기적 처방보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거나 일자리 고용을 보장하는 등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초체력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학회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국민 지급보다는 기획재정부의 원안이었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경제학자가 79%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설문 대상이었던 경제학자들은 추가 비용을 위해 3조 4천억 원의 국채를 발행한 점과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렇듯 국가가 갚아야 할 채무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필요와 효율성보다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이용될 뿐이라는 점입니다. 우선 포퓰리즘이란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 사상 및 활동을 뜻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활용되는 포퓰리즘은 대중영합주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위하는 방안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정치인들의 부정적 포퓰리즘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 지원으로 결정되었던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우리가 4.15 총선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서 정부가 당청과의 협의 끝에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4월 6일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번복하여 발표했고, 이에 질세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국민 1인당 5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자는 제안을 하는 등 포퓰리즘 경쟁의 양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그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덧붙인 정황을 보면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국민의 필요에 맞게 지급할 수 있을지보다는 어떻게 해야 총선에서 유리해질지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15 총선 전후로 180도 다른 논리를 펼치는 일관성 없는 민주당의 태도 역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주장이 포퓰리즘에 이용되었다는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1차 지원금 때 전국민 지급을 몰아붙였던 민주당이 총선 이후에 2차 지원금 논의에서는 입장을 바꿨다는 점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기획재정부에 반대하며 전국민 무차별 지급을 선거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은 우리 재정은 OECD 최고라며 나랏빛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선거가 끝나자 무차별 지급보다 선별 지급이 더 공정하며 나랏빛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장이 뒤늦게 국회가 우겨서 전체 국민에게 다 주게 된 것이라며 일정 부분 선거 논리 때문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8월 11일에 발표한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에 나설 경우 저소득층에 집중하라고 제안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도 지난 7월 16일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분석에도 불구하고 각 정치활동 주체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만을 따지며 주장을 금하지 않는 태도는 그들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논의를 포퓰리즘적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지금까지 말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 대상 지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6조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네, 반대 측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반대 측에게 찬성 측이 질문하는 교차 질문 시간이 있겠습니다. 규정된 시간은 역시 3분입니다. 찬성 측 김가은 하고 발언해 주세요. 세출 구조 조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반대 측 이한을 하고 발언해 주세요. 세출 구조조정이란 기획, 예산 편성, 집행 등 사업 추진 단계에 걸친 지출 효율화를 의미하며 기획재 정부는 매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서 세부 지침 중 하나로 세출 구조조정 지침을 포함하고 해당 지침의 세출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 김정진 하고 발언해 주세요. 네, 질문하겠습니다. 대중영합주의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반대 측 여인재 하고 발언해 주세요. 6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중영합주의라는 개념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인기를 쫓아 대중을 동원해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태도나 경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순서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자유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규정 시간은 15분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찬성 측 이동영 하고 발언해 주세요. 소주장 1 근거 2에 고소득층에게는 경제안정이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실된다고 하셨는데 근거 자료 1을 보시게 되면 2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소득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 측 여인재 하고 발언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득의 기준을 잡는 것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도 저소득층과 중산층, 그리고 답변의 핵심인 고소득층을 객관적인 지표로 나눈 표가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는 중위소득 150%의 초과를 고소득 가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도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고소득 가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1인 가구당 월 263만 원의 소득이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어 질문을 주신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의 조건에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대측 노이즈하고 발언해 주세요. 소주장 1의 근거 1에 근거 자료 2에서 아동수당을 예시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셨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사태의 대안입니다. 아동수당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경우 아닌가요? 찬성 측 김정진하고 발언해 주세요. 네,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정부에서 국민에게 전체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 생각하여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같은 경우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보편지급을 할지 선별지급을 할지 논쟁이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결국 선별지급을 하였지만 후에 행정비용이 10%에게 지급하는 비용보다 커져서 보편지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또한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근거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반대측 노이즈하고 발언해 주세요.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 선별지급 시 행정비용이 크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찬성 측 김정진하고 발언해 주세요. 네, 답변하겠습니다. 통보비용만 100억 원, 세력공제 유지비용이 300에서 400억 원, 복지 담당 공무원 인건비만 해도 200에서 300억 원 등 10% 선별에 필요한 행정비용만 총 770에서 1150억이 들어옵니다. 반대측 최주원하고 발언해 주세요. 지역 경제와 생활 안정화를 위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최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굳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생활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 측 이동영하고 발언해 주세요. 최상위 계층은 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생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진 않다고 하셨는데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별로 1인 가구의 경우 40만 원을 지급하며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4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정말 우리나라 최상위 계층에게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도 세금을 내는 국민이기에 헌법 제119조 2항에 의해 소득보전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헌법 제34조 6항에도 재난에 의해 국민의 구호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통상적인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활에 문제가 있고 없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 김정진하고 발언해 주세요. 네,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이 정신적,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처럼 힘든 상황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이 상황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질문드립니다. 반대측 최주원하고 발언해 주세요.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국민들의 상황이나 인식을 환기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이번 코로나가 끝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그 돈은 이제 나중에 2030 세대나 더 후세대가 갚아야 될 돈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효과성이 떨어집니다. 반대측 여인재하고 발언해 주세요. 6조 질문이 있습니다. 소주장 3에서 재난지원금이 복지 정책의 일부라고도 하셨고 또 국민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 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전 국민에게 지원하게 되면 정부의 부채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찬성 측 유진하고 발언해 주세요. 경제적 효과를 계산해보면 1차 재난지원금 14조 3천억 원을 지급한 결과 정부 부채도 늘긴 했지만 국내 총생산도 함께 증가했고 또 소비가 늘면서 지원금 중 약 8조 원은 부가가치세로 정부에 돌아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반대측 여인재하고 발언해 주세요. 네, 그러면 답변 중에 부가가치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혹시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찬성 측 유진하고 발언해 주세요. 부가가치세란 모든 재화나 서비스 등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나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에게는 면제되는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반대측 최주원하고 발언해 주세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분배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분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찬성 측 방보선하고 발언해 주세요.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은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의 성격도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분배한다면 저소득층을 선별하는 시간 때문에 경제효과를 낼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는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분배해서 오히려 저소득층 재분배액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 또한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고려하는 것보다 경제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합리적인지 생각했을 때 보편적 지급이 더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 유진하고 발언해 주세요. 선별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행정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측 최주원하고 발언해 주세요. 행정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보여드렸던 자료처럼 고소득층은 긴급 재난지원금을 거의 쓰지 않아서 돈의 침체가 일어나서 소비가 활발해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고소득층에게까지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더 손해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성 측 유진하고 발언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반대측 최주원하고 발언해 주세요. 물론 형평성에는 어긋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사상식 사전의 내용에 따르면 긴급 재난지원금의 목적 중에는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층에게 갈 돈을 조금이라도 더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주는 방식이 더 많은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 회복에 도움이 돼서 목적에 조금 더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성 측 방보선하고 발언해 주세요. 고소득층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률이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헌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으로 국민으로서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반대측 노이즈하고 발언해 주세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조금이라도 더 삶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것이 재난지원금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성 측 김정진하고 발언해 주세요. 네,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재분배의 역설에 따르면 저소득층 중심 분배가 오히려 저소득층 재분배액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보편적 지급이 저소득층을 위해 더 적합하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대측 노이즈하고 발언해 주세요. 그 이론의 내용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보여드린 소주장 1의 근거 2에서의 자료들처럼 고소득층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저희는 지원금 사용률이 더 높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이론과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상황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자유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측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끝마치겠습니다. 규정 시간은 각 30초입니다. 먼저 찬성 측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최근 통계청의 가계소득 자료를 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감소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재난, 코로나19의 피해는 특정 지역이나 기업 업종을 넘어 국민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찬성 측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찬성 측의 마무리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는 우리나라의 상황적인 측면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어떻게 영향이 미칠지를 봐야 하며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더 효율적인 곳에 지급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6조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측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두고 찬반 간의 입장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